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코드 플랜 이 전부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 다 오셨네. 예,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를 반추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좀 더 액기스로 그냥 압축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언제까지 5시 다 마치면 되죠. 시간 봐야겠는데 압축해서 하고도 지금은 그거라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 들어온 게 한 10년 될까요? 이 행정학 쪽에서는 한 15년 이렇게 들어온 거. 사실 이 거버넌스를 잘하는 유럽 같은 데서는 거버넌스를 많이 잘 안 쓰거든요. 주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주로 많이 쓰는데 민간 영역 아니면 그 파트너십을 오히려 저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이게 더 정확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시민사회 운동에 일본은 우리 모델도 아닌데 가깝다고 또 일본 특히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이 말이 제일 처음에 번역할 때는 협치로 번역했죠. 협치. 번역해서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요즘은 협치라는 말 잘 안 써요. 어떤 말을 쓰냐면 함께할 공자. 그 의미로 보면 사실은 함께할 공자. 함께가 협력해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강할 수 있죠. 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워낙 민간 능력이나 파트너십 다리가 넓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다들 박사신데 박사신데 보고 이걸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서 좀 설명한다면은 의사결정 구조 또는 지배구조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협동조합 이론에 협동조합에서도 저도 안산일에서 강의하고 할 때 협동조합 거버넌스 이런 말을 일부러 많이 쓰거든요. 자격이 있으니까. 협동조합으로 보면 예를 들면은 총회가 입국기관이잖아요. 그죠? 총회. 그리고 집행기관이 이사회잖아요. 그죠? 이사회. 그리고 감독기관이 감사회 또는 감독기관. 사실 협동조합에 제가 한산이 감사를 오래 해가지고 감사들하고 물어보면은 집행기관이 뭐고 이하면은 대뜸 나오는 말이 사무국 이합니다. 근데 사무국은 실무자 고용해서 하는 실무자 부르고 이사회가 집행기관이에요. 그래서 대타리로 나갔는데 이런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해야 의사결정을 하고 그 조직의 그 자원을 배분하고 하는 이 지배구조, 지배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그 구조 전체를 사실은 거버넌스라고 용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책 의사결정 구조는 지배구조다, 의사결정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민간 영역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내용하고 이것이 코드 플랜에서 민간 영역 또는 거버넌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걸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제도화된 결정 방식이다. 또는 이런 게 지금 주로 막 그렇게 쓰죠. 그래서 막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넣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민간 영역을 예를 들어 지금 태비나눔 센터 하잖아요. 그죠? 그럼 대중은 주민연대하고 관광지역환경청이 공동으로 해가 태비나눔 센터를 한다. 그러니까 축분로 나는 농가들에게 수합을 해서 태비를 만들어서 경중농가나 축산농가들이 나눈다. 그게 그림으로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태비나눔 센터 이렇게 이게 거버넌스 구조죠. 이게 일종의 거버넌스 구조다. 그리고 옥차살리 연동조합이
옥천군으로부터 민간 인터를 받아서 옥천푸드에 대한 지금은 유통물류 그리고 어린이 국가식이나 공공급식이나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위탁받은 구조. 이것도 민간 영역이나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구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게 민간 영역이나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구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제도가 되어 있는 기구로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거. 그러면 물론 지금 먹거리위원회가 없지만 사실 지금 옥천은 옥천푸드 지원조례하고 옥천 공공급식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옥천 공공급식 지원조례는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을 통합한 조례죠. 그래서 옥천푸드 지원조례에 의한 옥천푸드 육성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옥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에 의한 공공급식 위원회가 있고 사실 지금은 공공급식 지금 공공급식위원회는 없고 옥천푸드 육성지원심의위원회만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생긴 제일 먼저 이렇게 한 완주도 지금 제일 완주 행정이나 학교가들이 공연하는 게 여러 개 지금 조례와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통합하는 그래서 먹거리 이 통합 조례를 만들고 고민들을 많이 하던데 이게 또 이게 광역이나 중앙부처의 이 개통 라인들이 또 좀 다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람직한 거는 먹거리 기본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먹거리 위원회가 통합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에 생기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산하에 학교 및 공공급식 단위 그리고 다른 물류 유통 단위, 가공 단위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건 앞으로 이제 과제라고 사실은 지금 옥천 푸드 육성지원위원회가 사실 옥천 먹거리위원회 전체 역할을 앞으로 하면 되는 거죠. 우선. 그러나 아마 전반적인 추세가 중앙정부 단위에서 지금 먹거리 기본법 제정 지금 농특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강력히 지금 반대하는 것이 이제 시각시가 반대를 하거든요. 시각시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있는데 자기들은 안전을 다 빼라 이러는데 아마 이 정부 하에서는 먹거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로 과제가 갈 텐데 그 먹거리 기본법이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먹거리 정책이 각 지금 시군이나 광역 단위에는 농정과 소관 또는 직속기관으로서 지주센터 소관으로 이렇게 다 되고 있는데 사실은 먹거리 정책이 농정과 소관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복지도 있고 관련된 사회적 경제 부분도 있고 다양한 영역의 교육 부분도 있고 다 걸쳐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농특위에서 짜고 있는 것은 농식품부 주무부처를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직할로 해서 국회로 오면 농해 수위가 아니라 정무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안을 많이 합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먹거리 정책이라는 것이 각 기초 단위도 그렇고 광역 단위도 그렇고 이것이 농업의 생산과 공급 유통에만 관련 물론 그것이 기반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과정적으로 보면 우리 구조에서 제일 실패한 게 뭐냐면 식생활교육지원법이거든요. 식생활교육지원법 지금은 이제 일본은 원래 고위직이 있을 때 총리 특임 대신 산하로 그러니까 총리 직할로 돼 있다가 저작년에 농림수산省으로 옮겼어요. 이미 틀을 다 갖춰놓고 나서 그래서 그때는 일본의 교육부 전문부성하고 일본의 농림수산성 그리고 일본의 우리 같으면 행안부죠 총무성 해가지고 3자가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식생활 교육이 학교의 교과 일수가 됐어요. 교과 일수가 됐는데 지금 우리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은 농림부 소관으로 딱 있다 보니까 교육부는 절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식생활 강사를 만들어놔도 교과 일수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학교에서 노후 장학생도 계시지만 이렇게 옥천까지 협력이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전국적으로 특히 도시 지역에 가면은 절대로 이거는 농파트에서 하는 거지 우리 파트 아니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있듯이 먹거리 정책 자체는 이 제 다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 조정을 어떤 식으로 단일화할 것이냐가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먹거리 위원회 식으로 되면
지금 옥션 후보도 육성 지원 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본인에도 있고 문과위원회도 있겠죠.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중간 지원 조직에 지금 엄밀히 보면은 크게 보면은 사실 옥천산 연동조합이 옥천의 먹거리 정책에 행정과 지역, 읍면 단위 또는 민간 단위의 그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사업 단위 위탁이 어떻게 크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옥천에도 물론 지금 학교교육센터를 포함한 옥천 그 공공급식 지원 조례에 의한 공공급식 지원 센터가 통합적으로 앞으로 만들어지면은 그 단위가 이제 행정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비영리 민간 조직으로 민간 위탁을 하든지 어쨌든 중간 지원 조직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 외에 지금 또 많이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공으로 들어가가지고 의공으로 들어가 오늘 오전에 했던 벽병 씨가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 장관으로 해가 활동하듯이 그런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런 방식도 민간 영역의 방식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개별 각 사업별로 그 민간 협력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거는 지금 기초 단위로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농정 사업이 있을 거고 복지 사업이 있을 거고 그 외에 뭐 사회적 경제과에서 주로 하는 사회적 경제나 관련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등등등을 육성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 행정은 아니지만 교육행정이 교육파트가 있을 거고 등등등 물론 일반 행정에서도 교육협력부나 청소년과나 이렇게 둘 부분이 있죠. 그 외에 여성가족이나 노인복지에다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제 각 사업에서 각 사업별로 민간 위탁을 다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10년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 아마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민간 위탁을 대폭 강화하면서 MB정부나 박근혜 정부한테 조금 주춤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민간 위탁을 많이 해나가는 그래서 그전에는 영리 비영리 구별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거의 비영리 쪽으로 나가고 또 기재부에서는 지금 이 민간 위탁 받는 수탁 조직이 가능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사회적 경제 조직하는 거를 지금 사실 뭐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농산업종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비영리 법인화하기를 자꾸 원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각 사업들을 다 하는데 지금 민간 협력의 이런 여러 가지 단위에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되고 있는 게 특히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거버넌스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민간 거버넌스가 있고 그죠? 민간 거버넌스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민간 거버넌스 여기 우리 김은수 팀장님 계시지만 지금 팀에서 행정팀에서는 거의 순환구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전문간 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전문간 제도에서 성공한 사례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전문간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자기 보직이나 자기 승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우를 팔지 못하잖아요. 우리 사실 농협에서 산지 유통인의 우리 다리농협이나 조공이나 여기에 지역 경제사업 부서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순환구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너럴리스트 일반적으로는 많이 하지만 유통이 전문가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이게 자기들끼리 인수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지도과장 하다가 내가 지도대장 하다가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대전 노정동이나 노원시장이나 서울의 가락시장에 자기가 알고 있는 중매인이나 자기가 아는 대통령 라인을 그대로 인계하는 걸 못 봤어요. 아마 행정도 그렇지 않겠느냐. 사실 들어가보면은 인수인계를 그야말로 콘텐츠 내용을 인적 자산을 그대로 인계하는 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다.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를 아무리 기구를 만들어도 이것이 정책과 관련돼서는 행정의 지속성과 그것의 정책의 당사자는 주민이니까 생산자나 소비자나 주민이니까 주민이 정책 수요를 항상 검증해 가면서 반영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이런 구조가 거버넌스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데
보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이거를 받쳐주는 이 민민 거버넌스가 잘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아무리 우리가 급식 얘기를 많이 해도 영양사하고 저 생산자하고 참 아상육되는 것하고 또 교육행정의 담당 주무관하고 일반 행정의 담당 주무관하고 아상육되는 것하고 이런 교육행정하고 일반 행정은 이름을 붙이자면 담당 거버넌스가 되겠죠. 말을 붙이자면.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민민 거버넌스가 제대로 잘 돼야 그러면 우리 관내의 생산자 부분하고 소비자 부분하고 복지부분하고 뭐 지역사회 보장 대비체가 뭐 돌아간다고 보고 뭐 교육핵심이고 뭐 돌아간다고 보고 뭐 가공산업하는 것도 지역에 거의 뭐 대기업에 OEM하는 그런 업체들 말고 좀 정말 지역의 공동체 기반으로 해가 뭔가 지역을 잘 살리려고 하는 그런 가공 기반이 있으면 여러 단위들 간에 이 소위 말하면 내부 거래 시스템이 잘 돼야 그래서 그런 민민 거버넌스가 잘 돼야 이 민간 거버넌스가 잘 되더라. 지금 예를 들면 다 아시니까 예를 들면은 뭐 W 이런 선행 잘한다고 하는 데는 제일 취약하게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 내지 4년간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한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 파트로 각 사업별로 요렇게 지금도 다 하고 있잖아요. 또 물론 이제 각 단위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게 최저가입차이 중심이 되고 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이 부분 간에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강화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초단위나 광역단위나 특히 기초단위에서 행정 부서간 협업이 포도 플랜을 놓고 잘 되는 데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AT하고 농림부하고 농특위가 현장 조사를 해도 지금 옥션을 잘하고 있습니다. 옥션을 잘하고 있는데 그게 그 부서 간에 이게 포도 플랜과 관련된 거의 농정가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파트에서 특히 각 시군 단위를 보면 그 정부 재원이 국비가 매칭돼가 들어오던 자체 재원으로 하던 대개 학교식의 한 2배 정도가 복지로 먹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서 간에 농정 파트하고 복지 파트가 평소 협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서 간의 협업이 안 되는 게 부서 간 칸막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은 부서 간 칸막이가 바로 시민사회나 특히 지역사회 민간에 이걸 위탁받는 우리 각 부문운동 간에도 이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옥천은 우리 특히 교육청하고 우리 옥천 일반하고 협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건 전국적으로 제가 냉정히 얘기하면 참 손꼽을 정도가 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물론 예산 코드 과목 다 다루고 하니까 우리를 내려오는 거 다 다루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제도적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정하게 좀 넘어설 수 있는 협업 사업이 자꾸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서 간의 칸막이가 그대로 지역의 시민사회 또는 지역 운동의 칸막이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지금 먹거리 있는데 먹거리 네트워크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당사자 네트워크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사자 네트워크의 지역사회의 먹거리와 관련된 부문운동, 부문 진영들 간의 평소 거버넌스가 잘 돼 있어야 또는 잘해도 나가도록 해야 이 민간 거버넌스가 주 담당자들이 바뀌거나 단체장이 바뀌거나 의원들이 바뀌더라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일정하게 후퇴할 때는 있겠지만 계속 더 발전하지 않겠냐는 게 전국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지관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원회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먹거리위원회 돼 있는 것도 1년에 2번일만 많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그 기본적으로 규정 안 한 데가 많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분과위원회를 하는데 뭐 얘가 잘 만들었다 합시다. 그럼 분과위원회는 본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분과위원회도 예를 들면 겨울에 한 번씩 한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그나마 있는 곳에서 가동되는 곳에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그것이 여기 직결되어 있는 거죠. 위원회를 열려는 참여하는 제 부문 간에 평소 협의가 없으니까 소통이 없으니까 결국은 김범수 팀장님 와 계시지만 무시하시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행정에서 제출하는 안건과 제출하는 그 로드맵에 의해서 그 행정 계획이 있을 자부되더라는 거죠. 그럼 물론 그것이 아주 좋으면 제일 좋죠. 제일 바람직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라는 게 우리가 데이지라 그러잖아요. 데이지 민주주의. 그리고 야말로 전부 다 통치적인 개념으로 행정은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의 선의와 단체장의 의지, 단체장의 의지와 개인의 주무 간의 선의에 의해서 성실함에 의해서 이게 계속 유지되어 나가면 이 잘 되면 제일 좋죠. 잘 되면 그럴 때 있는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복잡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나가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최고로 잘 되면 각자가 알아서 잘 돌아가는 거. 그러면 순수한 자치가 잘 되면 좋지만 이게 이쪽 통치적으로도 선의에 다 맡길 수 없는 거고 자치적으로 한다고 해도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데서 각 부분간에 정말 이 자치한다는 것이 현대 행정체계, 정책체계에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떻게 하면 타협이나 협상이나 조정을 할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이나 의지로 좌우지 않고 가능한 제도화해서 기구적 측면에서 이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만들고 또 이것을 행정과 다양한 부문의 당사자 조직들 간에 갈래를 펴주고 상호 촉진해주고 안내해주고 연결해주는 중간 지원조직을 제대로 좀 설정을 해나가고 행정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이 제가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이거는 어느 한 부서에서 우리 옥천마을로 교육센터가 타 부서에서 남나라 대신하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그 자기가 동기라든지 아니면 고향 친구라든지 그거는 여러 가지 이런 비공식적인 그 관계에서 부서 간의 협업이 또 공조 체제가 잘 되면은 천만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 하기가 바쁜데 거의 막 그렇게 매몰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의혹을 하나 잘 넣거나 아니면 이제 각 사람이 하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위원회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제 위원회를 만들 때 그래서 푸드 플랜이 성공하려면은 푸드 플랜이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하자면 각 주체들의 행동 변화 계획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67개국이 만들고 있거나 내년에 이제 또 한 15개국이 하면 그한 80개국 이상이 15인 국가에 가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걸 토대로 한 행정 실행 계획으로 되고 그리고 그 행정 실행 계획이 연차별로 해서 연차별로 좀 점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연차 계획이 만들어지고 또 뭐 3년이나 5년 단위로 다시 또 전략 계획을 다시 만들어가고 이거를 제대로 하는 데는 좀 아직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지금 시작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이 푸드 플랜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각 주체의 일반적으로 행동 변화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래서 이제 W라는 데서도 최근에 와가지고 고민해서 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푸드 플랜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예산을 상당 부분을 상당 부분의 한계가 있죠. 대개 1년에 투자되는 예산의 최소 10% 이상은 이 민민 거버넌스를 강화하는데 당사자 조직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푸드 플랜이 성공하려면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좀 더 의식적으로 깨이고 그리고 각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게 먹거리라는 거를 먹거리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사실 먹는 거를 수익자가 엄마가 돈 내야지. 학교 음식이 지난 15년간, 10년 정도 큰 인식 변화가
학교에서 먹는 거는 뭐 부모가 돈 내야지. 이런 인식이, 최소한 나라가 좀 책임져줘야 안 되나. 물론 지금은 지방사무가 돼가지고, 돈 없는, 기초지자체가 지금 하고 지금, 물론 이제 중앙에서는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 회계로 변칙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국가 부담이 전체적으로 50% 이상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37%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래서 더 강화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 인식을 수익자 부담이라는 데서, 이것이 나라가 책임지고 또 행정이 좀 돈 아끼가 책임져야 되구나. 이런 인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책임과 입찰로 해가지고 시장 조달하면 되겠지. 그러면 공정한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지난 10년 확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실제 푸드플랜 아카데미가 시공원에서 이렇게 일반 교육을 할 때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도 아직도 이 두 개의 인식을 아직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도시 지역의 활동가일수록 아직도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인식의 변화를 이 행동 변화 계획이 행동 변화 계획이 정책으로 나오는 게 예산으로 나오고 그것을 추진 체계로 나올 때 지금 최근에는 이게 이제 시작 단계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들이 좀 더 지역 행정 단위에서 또는 민간 단위에서 이제 인식하고 있는 초입 단계가 아니겠느냐. 거버넌스나 민간 협력의 수준으로 보면은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요. 그래서 좀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빠릅니까? 빠르죠?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좀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걸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게 밑으로를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죠. 시간이 좀 있었어요. 이쪽에 이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제일 밑에 부분부터 먼저 보시면 이렇게 개념적으로 나중에 강의들 하셔야 되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설들이 있는데 딱 차려가지고 일반적으로 민간협력은 민간공공계획이라는 상황이고 공공조합과 공익을 협조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 이거에 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환경을 더하는 것들도 원활한 해소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지금 푸드플랜 민간협력 체계는 필수 조건이다. 필수 조건이 지방정부의 의무다. 이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인데 아까 설명한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상호 의존하고 연관하고 투표하는 설거지냐 이런 거고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놨다는 걸 같이 공유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지역 거버넌스는 자치분권에서 기여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드플랜에 상당한 예산 규모적으로 상당히 쓸 수는 없지만 항상 한 최소한 10% 이상은 의도적으로 하고 행정중부팀이 있으나 민간 리더들이 민민거버넌스나 당사자 이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써야 된다. 이런 쪽이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농축범도 그렇고 뭐 그동안 또 전중국에 뭐 많이 갔다 왔잖아요. 많이 갔다 왔는데 공통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푸드 플랜을 잘한다고 해가 뭐 강사들이 소개하는 지역들을 보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물론 뭐 제3세계는 없겠죠.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하나는 그 나라들이 지난 40-50년간 지역의 농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크다 높고 또 농협이 굉장히 제국식다 하고 있고 그 정책을 행정 원사이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거버넌스로 협력해서 잘하고 또 부서 간에
부수간의 이동이 잘 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좀 그 선진적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해서 농업 보호 육성을 했다는 게 공통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 공통점을 보면 그 나라들, 그 도시들, 나라들이 자치문건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나라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92년에 자체장 선거하고, 의원 선거하고, 95년에 단체장 선거하고, 지금 26년째인데, 이제 내후년에 22년 6월 달에 민석 8기 하는데, 저는 냉정히 보면 이제 시작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보통 얘기하잖아요. 단체자치하고 주민자치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공격이 양면이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고, 단체자치는 냉정히 얘기하면 지금 단체장 자치지, 단체자치는 아니라, 특히 물론 이제 좋은 사람이 의회에 다 들어있는데, 의회의 기록으로 보면 전부 절반입니다. 우리 의회는 상당히 거세요. 내용적으로는 단체장이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방 공무원들이 사실 직업적 관료자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와 이 승진에 있어서 단체장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농협의 무슨 간부들이 무슨 상임 이사 이것도 말은 좋은데 조합장이 완전히 조합장이 한번 조합장한테 눈밖에 나면 그 지역에 자기가 다시 치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밀히가 단체 자치도 제대로 안 되지만 더 잘 안 되는 건 사실 주민자치도 조그마한 주민참여 예산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3군데 정도 제가 봤을 때 경험으로 작년에 올해가 농지센터에서 농정 예산을 농단위나 회의소를 통해서 농정 참여 예산을 시도한 데가 액수는 뭐 5천만 원도 있고 1억도 있지만 그 액수가 중요합니까?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주민참여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은 뭐 자치행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주무부서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은 소위 농민참여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그걸 얼마든지 재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정책은 뭐 예산은 뭐 행정기가 집행하는 거. 그리고 또 특히 또 더 나아가 의원님들이 이건 의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왜 주민참여에 예산하면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과 굉장히 족쇄가 걸려가 절름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사회나 지역사회가 예산을 설계한다 그러면 지금 저 OT가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학을 띄고 있는 게 이게 우리 거라는데 왜 그 민이 그걸 하느냐? 우리가 그거 하라고 우리 뽑아준 거 아니야? 이것이 아직도 지금 전국적으로 팽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대의민주주의 이건 옛날 말이다. 우리가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당신한테 대리인 의원 당신한테 또는 단체장한테 다 준 게 아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만 주인이 노릇하고 투표장에 나오면 노예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몽땅 준 게 아니다. 몽땅 대리인한테 의원 대리인이나 단체장 대리인한테 그 몽땅 줄 수가 그대로 소위 말해 대리인 지배가 되는 거죠. 통조합도 조합장이나 전상무 잘 해나가고 저거가 그냥 자주제하는 걸 농업의 심각한 문제가 대리인 지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지방자치도 똑같은 문제니까 그 표현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은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의 이 구도를 하려고 좀 더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라는 논의 속에 사실은 거버넌스 논의가 다 있을 거고 이 다 연결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반 우리 참여하는 일반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에게 사실 원리적으로 이런 걸 기초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고상한 말을 써가면서 일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유권자인 우리가 납세자인 우리가 모든 권한을 대리인 선출직들에게 다 맡긴 게 아니다는 게 이 인식이 사실 어떻게 저는 그 인식이 넓어질수록 그 시군의 진정한 푸드플랜 또는 그 시군의 진정한 농정, 시군의 진정한 주민복지정책이 복지정책도 그렇잖아요. 소위 자녀, 우리도 사실 현실적으로만 자녀복지입니다. 보편복지 절대 아닙니다. 사실 보건복지부나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이나 일반 관련된 사람도 상당히 자녀복지적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돈 좀 나오면 하는 걸로 생각하지. 이거는 다른 거를 때려치우고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먹거리 기본거리 그렇잖아요. 먹거리 기본거리. 이거는 다른 일사안을 아껴가지고 남아가지고 하는 자녀적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적 정책이 아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정책이고 보편적인 정책이고, 그래서 먹거리나 아니면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거를 누릴 수 있는 거는 각각의 국민들의 각각의 주민들의 자연거리고 그건 기본거리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죠. 그런 면에서 물론 요새 기본소득 가고 기본소득 혼자 기본소득 네트워크하고 이재명 지사 그룹들하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하고 논쟁하는 거 보면은 공중에 막 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 그런데 그 둘 다가 합의해야 될 핵심 내용은 그런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거, 인간답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 살든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먹거리나 지금 최근에 이제 주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먹거리 문제는 아직 보편적이 아니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학교 급식은 이제 조금 그렇지만 아직도 엄마들은 부모들은 또 관련된 행정이나 우리 활동가들도 아직도 찝찝하게 이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찝찝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영양 플러스에서 보충식품을 하는데 보충식품이 왜 체제에 입찰이 돼야 되느냐? 임신부, 영유아 임신부야말로 가장 좋은 유기농을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지금 요단강이 멀어도 한참 먼 거죠, 지금. 이 강을 건너려면,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저는 다음 민선 20대 대선하고 민선 8기가 3개월 만에 있잖아요. 아마 우리 사회의 근본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가 그 담론이나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운영, 이것에 대한 이 선거운동이 젠투가 벌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나아질 그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고 경제민주하다가 말로만 그래 하듯이 또 이것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많죠. 용두사미가 안 되게 하려면 결국 이건 사실 너무 막국인데 결국 우리 책임이다. 민이 얼만큼 거기에 개입하고 여기서 공론화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약간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유럽의 스낵 지역들이 보면은 우리가 배울 점 오히려 거기에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푸드플랜은 냉정히 보면은 푸드플랜을 대한 인식이나 푸드플랜의 크게 양주체, 행정과 민간의 양주체의 영향 정도나 인식 정도로 보면은 우리는 냉정히 보면 시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있는 주무팀하고 뜻이 있는 지역 민간 리더가, 행정 리더하고 민간 리더가 푸드플랜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성공 조건 중에 하나로 가능한 이것을 상당히 조기에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사업을 배치를 하고 하는 그런 협력이 민간인력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관건적 요소다. 요새 최근에 와가 이제서 조금씩 지역 민간 운동이 특히 주부팀하고 잘 협력이 되는 곳에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먹거리 운동, 먹거리 의제를 포함한 이 지역 운동 생태계를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잘 형성하고 촉진시켜 나가고, 저는 저번에 덴마크 코펜하겐은 중식 자문관도 그렇고 뉴욕 바하라 자문관도 와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쓴다고 얘기하는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들도 돈이 엄청나게 적게 내려오는 거죠. 적게 내려오는데 우리도 뭐 단위가 크잖아요. 우리도 지역 개발하는 거 한 1,500명 사는데다가 70억씩 막 건축 개발을 준다 이러면 깜짝 놀라거든요. 유럽도 EU도 그렇게 안 내려보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내려보내거든요. 물론 상당한 예산이 이미 사회안전망 쪽으로 상당히 나가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상당한 예산이 사회안전망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거기에 돈을 많이 내려보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들도 요새 이분들도 지역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로컬 파워, 로컬 캐패시티, 로컬 역량. 쓸데 뭐냐면 앞으로 그들 나라도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은 전체적으로 인구도 줄고 하니까 예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더 우리보다 일찍 자치봉거가 됐기 때문에 소위 지방세 수입이 인구가 줄면서 더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아직도 교보험이 아직 있어서 8대1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갖고 효과적으로 사람이 살만하는 그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이 따로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정책의 효과, 만족도나 정책의 효과성으로 볼 때는 결국 핵심이 여기 걸려있더라고요. 미리 똑같은 정책 예산을 1억을 받아 하더라도 5억, 10억의 역할을 하고 계속 보조금만 쳐다보는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는 돈은 없지만 자기가 사회적 자원으로서 자기의 사회적 관계 또는 공동체적인 신뢰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지역의 의사를 모으고 서로 역지사지하고 이런 지역사회의 조직 삶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어디 뭐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한된 행정 예산을 갖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마 민선관리 22년 6월달 이후에 급격한 차이가 나오지 않느냐는 거죠. 지역 간에. 지역 간에 민간협력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서 행정도 이 부분들을 당사자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데 아주 섬세하게 촘촘하게 예외하고 이렇게 하고 민간 지역 리더들도 각 부문 간에 여기 이렇게 있는 각 부문들이 해서 지역운동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 먹거리 포트폴리오를 갖고 지역 당사자 네트워크는 하나의 계획이고 하나의 예지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복지도 있고 주거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여러 많은 지역사회를 혁신시키는 의제가 많잖아요. 그 중에 먹거리 의제는 일상적인 의제이기 때문에 다른 의제들을 추동해내는데 굉장히 발화점이 높고 굉장히 경인력이 높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목할 뿐이지 사실은 뭐 먹는 문제하고 뭐 주거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하고 교육 문제하고 일반 복지 문제하고 정말 사람마다 나는 먹는 거는 뭐 대강 것도 좋은데 나는 의료복지는 완벽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뭐 말하고 내가 고향 떠나가 요양원에서 죽냐 내 말에서 좀 죽게 해다오. 사람마다 선택이나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여러 가지 의제들이 지역사회 의제들의 건좀 당길 때 그 발화점, 촉발, 격발시키는 이것이 먹거리 있을만큼 없더라 해서 전국의 활동가들이 관심을 갖고 또 좀 괜찮은 단체장일수록 여기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런 면에서 지역력의 격차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아마 앞으로는 고르게 물론 교보금 제도도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지만 포괄구조로 전반적으로 올려부터도 돌고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지역이 예산을 얻고 지역에 있는 풀뿌리 토와 지역에 있는 풀뿌리 민중 간의 정말 진짜 싸움이 난 시작도 보거든요. 진짜 싸움 시작부터 지금 농림부의 농촌지역개발 일반 농촌 어촌개발 통으로 내려왔습니다. 통으로 내려오는데 꼭지 다 뗐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재원을 지역사회에서 어느 몇 단위, 어느 마을 단위의 종합적인 거점으로 쓸 거냐는 지역 내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포괄보조라는 것이 농림부의 메뉴가 있고 농림부의 복지가 없다는 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그 지역사회가 서로 공생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말팔 좋은 사람, 적은 사람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면 결국은 지역사회 내에 비리비 부익부가 나오고 지역사회의 기득권이 풀뿌리 토가 더 득세하고 자원을 제한된 정치라는 게 자원의 배분이잖아요. 그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의사정책 결정의 이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를 형식적으로 하고 기득권이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가지는 민민 거버넌스를 제대로 해서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시작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작의 단계에서 우리가 지역운동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푸드플랜의 활동가들이 또 활동 조직들이 생각한다면 이 지역운동 생태계를 10년적으로 생각하고 민선 8기가 민선 9기까지 한 10년을 생각해서 푸드플랜에 대해서 전략적인 배치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즉 당사자 이거는 생산 파트, 소비 파트, 교육 학부모 파트, 복지 파트 이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이분들 간에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로 많이 나왔던 게 먹거리 네트워크다, 먹거리 연대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먹거리 연대가 돈은 한 4개가 만들어져 있고 시군구는 한편만 지금 한 10개
지금 겨울 방학에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런 말 하는 거죠. 우리 적은 단위에서의 생산자 진영은 조가심이 나고 생산자 진영은 좀 더 빨리빨리 해서 수급 체계 단체에서 생산 진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복지 파트나 다른 파트에서는 좀 더 그것이 질 좋은 걸 최저 발전을 안 하고 질 좋은 자기 로컬푸드를 쓰려면 결국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그 요구 조건이 다 다르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회 정치나 단체장 정치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것도 결국은 힘의 관계가 결국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에 지금 안타까우면은 전멸을 하자 돌아서서 내고 때문에 선거가 온다는 거. 이게 선거 한번 지나가오면은 또 우리 지역 동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조금 시간을 넉넉히 보고 내년 초에 먹거리 연대 같은 거를 옥천 먹거리 연대를 좀 띄우면서 내부 영양 강화하고 그리고 행정하고 예법원에서 어떻게 잘할 것이냐, 우리 내부에서 잘하기 위해서 각 파트의 각 영역에 있는 당사자 조직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내부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것들이 단계적인 이 로드맵을 가질 수 있는지를 충분히 좀 소통해 나가면 22년 예산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22년 예산은 공격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22년,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죠. 22년 예산이 어차피 내년 한 3월까지, 읍면 동단위에 정책 수요를 받아들여서 조정해가지고, 7, 8월쯤에 어느 정도 을게 해가지고, 9월, 각 부서에 9월 말, 10월 때마다, 10월 말까지도 가지만 끝나잖아요. 그래서 22년 예산부터 핵심적인 것을 같이 요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처의 먹거리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주무부서하고 농정 파트 주무 예산만 갈 필요 없거든요. 그 파트에 있는 복지 파트면 복지 파트에 주민 복지까지도 그 영양가가 예산이 있습니다. 수루가 작전을 짜가지고 이번 한 파트 할 때는 농정가 예산을 한다. 한 파트는 그 파트 예산한다. 이런 작전이 필요한 거죠. 모든 걸 농정가에서 돈도 없는데 그걸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식을 또 줘서도 안 되고, 이거는 전부 각 파트가 다 십시일반에다 만들어가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설계를 조금이라도 좀 해보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차피 민생 8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후보가 나오고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이 먹거리 공약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되고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거라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푸드 플래닝은 아까 좀 얘기를 했을 거고요. 수공 정보는 뭐 요건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라 가지고 해외 사례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지방정부 역할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는 우리 국정도 마찬가지로 농촌 군일수록 돈이 없잖아요. 재원이 없고.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행정 쪽에서는 지역의 제자원을 결집하고 이것에 행정의 모든 거를 밥상을 다 차려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민간의 지역의 이런 당사자들의 거를 강화시키는 것이 첫째 이 플랜 자원 배분 정책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 사회가 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상호 나눔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지역 사회가 좀 더 결속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인식의 연대를 강화하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 경제과나 이런 다른 부서 예산이 굉장히 관련됩니다. 그래서 농정가 예산으로만 할 수가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먹거리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배치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되는 싶고요. 지금 이거는 뭐 예산을 다 가진 거죠. 이게 이거는 지나가면서 지금 다 아시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치가 들어가면 국가법령센터가 나오잖아요. 그 왼쪽 막대 상단에 보면은 현행 법률이 있고 법률 통합금식이 있고 밑에 법령 자치법규가 나옵니다. 법령 자치법규를 때리고 칸에다가
옥천의 기농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하면 옥천 기농지는 옥천 기농조례가 나오고 옥천 푸드에 관심 있다고 하면 옥천 푸드 치면은 옥천 푸드 조례가 두 개가 나옵니다. 푸드 조례하고 시행해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치면 오늘 다 실습을 해보면 좋은 게 있어요. 다 아시다고 보고 지도가 나오거든요.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치면 실습 안 해도 되겠죠. 집에 가서 다 보시고 그 지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충청북도를 치면은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본청하고 이동하기가 나오는데 본청에다가 다시 치면은 옥고령하고 쫙 나옵니다. 거기에 옥천군을 클릭하고 이동하기를 치면 옥천의 각 부서가 주관하는 조례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점이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조례가 어느 부서에 한다는 거. 그러면 옥천 공공음식 지원 조례를 자치행정과가 가서 맨날 찾지도 없겠죠. 아 이거는 옥천은 또 다른데 큰데 하고 달리 농정하고 저 기술센터가 구분 안 돼 있잖아요. 지속 기간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기술센터를 치면 제일 처음에 농정과 농축산 통과 나오고 그 다음에 농촌 활력과 나오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농촌 활력과 나오면 옥천의 로컬 푸드 팀에 쳐야지 옥천 푸드 조례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단점이 있으나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많이 활용해 보시고 지금 충북도에는 먹거리 기본조례는 제가 찾아본 걸로는 제천시밖에 없습니다. 제천시가 작년에 7월달에 했는데 부랴부랴 해가지고 막 급조해가지고 했는데 청양군조례를 많이 뺏겼다는 거. 그리고 지금 먹거리 위원회는 만들려고 하지만 제천도로 나가시고 시민사회가 워낙 약해가지고 농민이 주도하는 곳이라가 그리고요. 지금 먹거리 기본조례와 관련해서는 우리 옥천군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완주, 전주 그쪽 팀들이 만드는 거라 가지고 우리하고 군세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좀 못하죠. 청양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가 그걸로 좀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그런 먹거리 기본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먹거리 보장조례 기본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다 똑같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먹거리 기본조례를 만들 때 기본적인 전국에 있는 먹거리 기본조례를 다 불러오기를 해가 서로 뺏겨 먹어가지고 거의 똑같다는 거 똑같아서 그거는 한 군데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만드실 때 먹거리 연대에서 합의해서 행정하고 같이 만드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옥천은 다음에 만들 때 매년 실행계획과 이행 점검 평가 조항을 위원회 먹거리 전략 부분에 좀 넣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사실 일반적으로 다른 먹거리 기본조례 보면은 거기서 민간 영역이 다 그래도 조금씩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했으면 될 거고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보통은 지금 국가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위원회는 꼭 국가위원회가 광역 단위에만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지금 되어 있고 경기도는 또 시스템을 잘못 밟아가지고 본위원들로만 국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정자가 들어가 있고 기초 단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위원회는 꼭 넣어야 된다 이거 꼭 넣어야 되고 꼭 넣어야지 본위원회가 1년에 2번 해도 된다는 거예요. 2번 하고 시원해도 되는데 항시 돌아가는 것은 국가위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국가위원회는 무슨 국가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이 국가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규정만 넣어도 시행령에 가서 시행규칙에 가서 운영하면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먹거리위원회가 문대행정 거버넌스로 제공실 하려면 가능한 대표성을 확보해야 되고 국가위원회가 이런 정도 크게 보면 뭐 이런 파트가 국가가 있지 않겠어요. 생산 파트 하는 거고 지금은 학교급식도 공공급식에 포함해서 하지만 작은 단위에서는 공공급식 따로 놀고 복지급식 따로 놀 필요 없잖아요. 다가 공공급식이니까 공공급식 복지국가하고 공공교통 공공급식 사시국가 뭐 이런 정도 뭐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겠느냐. 사무부는 보통 이제 민간 팀장인데 저는 옥천 같은 데는 선도적으로 자원이 되면은
어음을 하는 것도 다른 부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중앙 단위에서 국가먹거리 기본법에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아마 갈 겁니다. 지금 청년기본법은 다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없는 단위에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긴 힘듭니다. 대신에 우리 옥천같이 행정하고 민간이 협업이 잘 되니까 소통이 잘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국가연회를 포함한 이거는 전국 1회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옥천은 가장 선도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버릇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 4분기에는 전년도 먹거리 정책을 좀 평가하고 국서에서 내는 것을 평가하고 과제를 좀 도출해서 2, 4분기에는 주로 3월부터 1, 4분기 말부터 시작되겠지만 현장 단위에서 각 주체들 간의 정책수요 지금도 뭐 내년도 예산 벌써 21년도 예산은 한 3월에 이장님 통해 다 조사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조금 조사를 좀 하고 내부적으로 좀 하고 설계에서 행정하고 협의해서 3, 4분기에 11월 세 번째 주에 의회에 제출하잖아요. 그 전에 3, 4분기 정도 행정하고 파악을 해서 전체 만들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이런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 말은 후불려내가 그렇한데 실제 행정이 그 위원회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도 고생을 했지만 지금 완전히 뭐 후퇴해가지고 막 먹거리 걸리고 그래서 옥천은 하신다면 먹거리 위원회를 만든다면 또는 지금 있는 옥천부도 육성 지원 조례를 전체 위원회에 파악해서 운용을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 좀 시도하면 아마 이거는 시도하는 즉시 그해 그 다음에 행안부 지방자치 계산 받을 거예요. 이거 불보듯 뻔합니다. 그걸 떠나서 제가 농담을 했고 한번 시도만 해보는 거죠. 왜냐면 다른 것도 그래도 하니까 제대로 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보자. 1, 4분기를 먼저 평가하고 과제 도출해서 계속 사업이 있고 일몰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 일몰 신규를 좀 나누어서 행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 근데 이게 그래서 농정가만의 먹거리는 얘만 이건 쉽게 하는 거죠. 반쪽짜리만 되는 거죠. 다른 파트가 돌아야 되는데 돌아도 강건도 불보듯 갈 것이다. 아마 상당 기간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래 하면서 전체 달려가는 거고. 그래서 앞에 같은 얘기인데 옥천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걸 제대로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W에서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W에서는 제가 볼 때는 W군 정도 알겠나? 물론 청량에 그 단체장 의식을 워낙 강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면 보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옥천은 이 정도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주민행정 자치행정과 또 많은 참여 예산들 활용하면 좋은데 경험이 잘 된다고 보고 안 되면 뭐 농민까지 우리가 조금 돈 갖고 해보는 거 한 2천만 원 갖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아파트 분야나 연 단위의 분야나 다양한 학교의 장마나 다양한 그룹을 좀 형성해서 창안학교를 해서 한 1개월 정도 하고 거기에서 뭐 그거는 뭐 익산이나 전업이나 뭐 그런 게 뺏기 먹는 거죠. 그래서 의식으로 맞게 좀 해서 소액 사업이라고 300이나 400 소액 사업으로 해서 형성하고 이것들이 제가 볼 때는 바닥에 깔려 있어야 나중에 이 부분들의 시민적 의회 주민적 기반이 구축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저는 2년마다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연구보고서에 전부 연구보고서 이 내용을 다 했어도 제대로 하는 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조사원들도 외부 용역업체 줄 거 없습니다. 지역에 기초한 분들, 지역에 읍내에 있는 분들 영향이 되는 걸 훈련만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뭐 지금 통계적으로 원래 센서스 조사하지만 반드시 조사원들 다 있거든요. 그하고 지역의 먹거리 정책에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고 그것에 대한 평가 분석하고 이걸 연구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 연대가 뜨면은 꼭 먹거리 연대에 계산은 지금 사회적 동작을 만들어서 하지만 옥천할림이 있지만 먹거리 연대가 좀 법인격을 좀 나중에 좀 받아서 먹거리 연대에서 저는 이런 거 받는 건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연말에 사실은 로카멘트 집회장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정말 매년 한 번씩은
직매장의 연말 성과 공유만이 아니라 먹거리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지역의 비농민, 농민, 학교, 교육, 혁신정보, 지역사회 보장, 예비체 각각의 활동들이 한번 이렇게 모이는 자리는 한번 행정하고 먹거리 연대하고 공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 루틴하게 갈 때 그걸 통해서 자기 지역 이것도 확인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그 조사한 걸로는 지금 아마 코로나 시대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는 데가 서대문구거든요. 지금 워낙 이런 쪽으로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 의제를 잡을 때 그래서 우리도 아까 먹거리 자치활동 이걸 할 때 소정의 예산을 주민 참여 먹거리 자치활동을 설계할 때 그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민간 협력이라는 게 거창하게 기구적인 것만이 아니다. 이 민간 협력의 바탕에 이런 활동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비농민 쪽이 지역사회에서 농민에 대해서 이해하고 더하고 또 농민 쪽은 농민 쪽이 그런 자치활동을 하면서 또 결합해 나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옥천님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조직들이 민간 협력의 대표적인 것을 그래서 제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요거 아까 얘기하는 걸 정리한 겁니다.